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동물보호협회하고 최근에 만나가지고 이 개 식용 문제 완전히 금지시켰다, 이러한 약속을 한 바 있어요. 저도 그 당시 이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거를 이 이슈를 계기로 해서 여야 간에 그야말로 이제 초당적으로 이 법을 추진한다, 이러한 입장을 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 입법 추진과 그리고 정부 측의 추가적인 조치, 이런 거를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여야 간의 협치 최초의 한 이제 이 이슈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 내용을 기사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른 이슈에까지 여야가 그야말로 정쟁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좀 더 신망을 받고 또 존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 이 김명수하고는 전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신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중도 또는 보수파에 속하고 있고, 김명수는 완전 좌파 색깔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보는데도 정반대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임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임명이 딱 되면 그야말로 기존 김명수의 나쁜 잔재들을 싹 다 쓸어내버릴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지금 단독 보도, 이 종합적으로 이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선적으로요. 자, 김명수가 몇 가지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장판사 승진 제도 없앤 거. 이건 이제 다시 살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법원장 후보를 갖다가 인기투표로 정하는 거, 후보를 인기투표로 추천하게 하는 거. 요것도 없애야 되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마지막 판국에 이 김명수가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거,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그리고 이제 검찰, 그리고 경찰, 모든 수사기관이 대법원을 빼놓고는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형사소재 규칙을 갖다가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요, 사전에 먼저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영장 청구할 때 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서 심판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사기밀이 다 누설되는데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싹 다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는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요 형사규칙 개정안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임 대법원장의 이 사법부 개혁안의 이 골격이 이제 임명이 딱 되고 나면 제대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추진이 되어야만이 사법부의 권위와 그리고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요, 이균용 지금 이 이 대법원장 내정자가요, 지금 이제 조국 일러스트를 갖다가 이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게재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매매 사건을 다루는 그 일러스트에다가 조국과 조민 사진을 올렸어요. 요것도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바로 이균용 판사가 이 항소심에서 요거를 갖다가 이 조국의 손을 들어줘서 이것이 이제 도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원칙에 충실한, 즉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는 이 판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박용수 특검에 대한 공소장이 지금 전면 공개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쭉 보도해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다 공소장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요, 지금 이제 특활비, 법무부 특활비를 두고서 박용진이하고 한동훈 장관이 정면으로 최근에 충돌했죠. 자, 여기에서 이 박용진이가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끈질깁니다.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입장을 다시 한번 내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이 김건희 여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아마 지금 한 10마리 좀 넘나? 그렇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들이 할 적에도 이 반려견 반려묘를 가지고 나들이 하는 적, 이런 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부 다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요, 그동안에도 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면서 이 식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최근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윤 정부 임기 내 식용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 있어요. 요것이 이제 하나의 촉매 역할이 돼가지고요. 개식용 문제 금지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장적 모임이 바로 어제 사실상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식용 금지를 위한 여야 간의 이 초당적 모임인데, 이 모임이 말하자면은요, 제44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이 입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당적인 모임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공동 대표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현승 의원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였었죠. 그리고 한정혜 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했었죠. 이 세 분이 이제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 여야 의원 44명이 어제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요, 이런 식용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사회적 논의 기구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촉구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다. 그래서 이 관련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정부 측, 한덕수 총리와 면담을 통해서 정부 측에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회적 논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야 각 정당 지도부들이 전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입법 환경도 조성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도 개최해서 국민적 이 지지를 모으는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 이행하고 올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리고 또 개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는요, 여러 관련 법들이 지금 그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개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비롯해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또 동물보호법 개정안, 또 축산법 개정안,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이런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요, 굉장히 많네요. 전체 가격이 29.7%인 604만 가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8%가 개식용을 멈춰라 는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2021년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출범시켰죠. 그런데 이 활동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승 의원, 공동대표인데요. 자, 그래서 연내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개식용 문화 종식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그래서 친동물적 사회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균용 지금 이제 사법부 수장, 사법부 수장의 시각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각 중 하나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 바로 뭐냐,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겠다. 그러면은요, 압수수색 영장을 이 심사하기 전에, 검토하기 전에 사전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먼저 신문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이균용 지금 신임 내정자는요, 그동안에도 굉장히 이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연 소지가 있다. 예, 우연 소지가 있다. 이러한 시각을 주변에 그동안에 이제 많이 표출해 왔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압수수색 발부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먼저 신문해요. 그러면 피의자한테 검찰에서 수사하고자 하는 이 수사 기밀, 수사 방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검찰이 수사의 효율성을 굉장히 낮춘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검찰, 경찰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 김명수가 이 자기 고집대로 이거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바로 오늘이요. 오늘, 그러니까 24일 날 이 김명수가 대법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대법관 회의의 안건으로 이게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를 김명수 본인이 아이디어로 내놔갖고 이거를 끝까지 강행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강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는 이제는 철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균용 후보자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이균용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그동안에 지금 보였는데요. 한마디로 우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계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은 검찰이나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짬이식으로 이거를 추진해서야 되겠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첨예하게 사법부하고 수사기관 간에 지금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자, 이 대법원장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전신문 제도는 사실상 이제는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더군다나 이 사전신문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사의 밀행성 그리고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찰, 경찰, 검경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최근에요,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런 데서 이거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이 그동안에 확산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김명수 손은 떠났고 이제 이균용 신임 내정자의 생각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일단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걸로 볼 때 이거는 이제 철회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또 이균용 지금 이제 내정자하고 관련된 건데요. 조국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조국 일러스트.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21년도 6월 달 얘기인데,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서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기자 이름은, 이 그림 올린 자는 과연 인간입니까? 그림 뒤쪽에 있는 백팩을 든 뒷모습의 남자는 나의 뒷모습이다. 그리고 보이는데 이런 걸 왜 실었습니까? 이렇게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국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이균용 판사가 말하자면 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법 지식이 뭐 짧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뭐 조국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21년도 이건 인격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조국 측에서는 조선일보가 해당 일리스트가 게재된 경위를 내부적으로 파악했다는 회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지게 되니까 바로 조선일보가 항고를 했는데, 이 항고 사건의 주심 판사가 바로 이균용 부장판사였어요. 그 당시 이균용 부장판사가 그래서요, 이균용, 대등분대 정종관 부장판사, 이균용 부장판사, 김문석 부장판사인데, 지난 3월 22일 날 1심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조선일보의 패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굉장히 좀 깐깐한 판결을 내리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 옳은 판단했다. 이거는 뭐 분명히 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제 박용수 특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가 쭉 보도해 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메인 매체에 나왔던 그 이 박용수 특검의 의혹이 공소장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물론요, 이 박용수 특검의 경우에는 관련 공소장 내용을 아직까지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 수사가, 검찰 수사가 만약에 박용수 특검의 말이 맞다 이런다면 검찰 수사는 소설 쓰느냐, 이재명의 말대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재판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딸 문제죠. 이 딸 채용을 김만배한테 부탁을 했어요. 청탁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봉급을 월 500만 원씩 받게 됐고요. 그리고 딸을 허위로 말이죠, 자기 로펌의 직원으로 등재해가지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23쪽 분량의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수재,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최순실 사건 특검에 임명되면서 변호사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김만배한테 자기 딸의 이 화천 채용을 청탁했다. 이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딸이 2016년도 8월부터 입사해서 월 400만 원 안팎, 한 500만 원, 400만 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법무부인 강남에 딸을 갖다가 직원으로 허위 등재를 해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갔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딸을 통해서 이 화천대유에 이제 근무했잖아요. 2019년도 8, 9월쯤에 딸을 통해서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김만배가 전달해 오니까 박용수 특검이 이를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딸과 공모해서 대형 명목으로 11억을 화천대에서 받은 혐의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 컨소시엄 참여, 우리은행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이런 청탁을 받고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전부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받은 건물은요, 100억 원어치의 가치가 예상되는 8층짜리 상가였다. 이렇게 공소장에 지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영학 회계사가 말이죠, 남판교 근린형 단지 내 상가 신축 사업 타당성 보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장동 부진의 400평 상당의 근린 생활 용지를 받아서 8층 상가를 짓게 되면은 지어갖고 분양하면 100억 원의 가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득했고, 결국은 박용수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억 원은요,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이거를 받아챙기기로 했다. 이런 지금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이제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박용진, 이 박용진이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 특활 문제 가지고 이제 대거 충돌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뉴스타파가 이 특활 문제를 보도했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딱 잘라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이가 이제 쩔쩔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진 상태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법무부 예산 삭감할 때 한번 보자.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또다시 입장문을 이 박용진이가 내놨어요. 박용진이가 내놓은 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금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상식이고 대한민국의 원칙이다. 그래서 감사와 감시를 거부하고 확인을 회피하려는 국가기관의 예산은
마땅히 손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딱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그런 예산 삭감을 기대하라고 하라는 말씀을 하셨냐? 요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제 이제 페북에다가 이렇게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국가정부의 특활비조차도 문제된 것 아니냐. 그래서 언제든지 사후라도 감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남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 이런 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의 피땀을 섬기는 이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예의다. 자, 그래서 이런 마땅한 예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인 본인이 이 특활비 관련 자료를 다 내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요거를 거부하니까 불법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협조를 안 해주니 이제는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의 특활비를 싹 다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겠다. 야, 이거 얼마나 참 치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삭감의 이유가 지금 적절치 않다. 이런 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에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